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어렵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주부로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우리 시누이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랑 동갑인 우리 시누이는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던 시매부의 비밀이 시누이가 죽고 나서 밝혀지는 바람에 우리 가족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을 살면서 직접 경험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일을 직접 보고 겪으며 세상에 믿을 놈 정말 없구나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사연은 세상 떠난 우리 시누이를 애도하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저의 사연을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와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왔어요. 동갑내기이기도 했고 서로 의지하고 가족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제가 남편과 연애를 대학 때부터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시누이도 결혼 전에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아는 시누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성격 자체가 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도 비슷한 면이 많았고 취향도 같아서 서로 자매처럼 연락도 주고받았어요. 한마디로 결혼하기 전부터 시누이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도 많았어요. 하지만 동갑임에도 존대를 하면서 서로 존중을 해줬습니다. 남편과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시누이 역시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면서 자기 결혼 시기도 미루던 신우였어요. 아가씨도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괜히 미안하네요. 상황만 괜찮으면 그냥 같은 해에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죠. 한 해에 자식 2명 다 결혼하는 건 저희 부모님도 무리이고 주변 분들한테도 민폐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결혼을 좀 천천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참, 이제는 새언니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서로 허물없이 지내고 챙겨주면서도 존중이 있는 관계였달까요? 굳이 남편이 없어도 시누이와 저는 함께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가기도 했고 둘 다 옷을 좋아해서 옷을 고르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결혼 준비 한창 시작했을 때는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막눈이라 안목 있는 시누이랑 남편이랑 같이 드레스를 고르기도 했고 심지어 살림 고를 때도 시누이랑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결혼식 날 제 가방 순위를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챙길 것이 많다 보니 친구랑 시누이가 둘이 같이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기도 했는데요. 친구는 결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이 있었기에 제 부케를 받았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만난 동기이자 절친이었어요. 다들 같은 또래이다 보니까 저의 결혼인 2년이 되어서 결혼 이후에도 종종 시누이와 친구와도 만나기도 했어요. 제 친구는 제가 시누이와 허물없이 지내는 게 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누이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며 친구는 조금 의아해 했달까요?
시댁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도 신우이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셋은 종종 함께 어울렸고 신우이와 친구 사이에서도 나름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나에게 늘 조심스럽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문경아, 아무리 친해도 시댁은 시댁이라는 거 알지? 네가 신우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건 보기 좋긴 해. 사이 안 좋은 신우 올케지간 수두룩한데 보기 좋은 건 맞지. 근데 그거 알아? 결국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야.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너 나중에 아무리 신우이랑 관계가 좋다고 해도 절대 남편 욕이나 시어머니 불만 같은 건 말하지 마라. 아유, 내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을 아가씨한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럴 일 없어. 네가 보면 알잖아. 우리 다 허물없이 지내는 거. 그리고 신우이가 원체 배려심이 많아서 나 정말 이제까지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얘. 저는 친구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가족이 된 마당에 서로 무슨 욕은 하고 살겠나 싶어 저렇게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딱히 불만이 있는 것도 없었고요. 종종 친구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넘어가곤 했죠. 저는 원래 집에서 손님을 초대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친구들과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곤 했어요. 당연히 신우이도 종종 오곤 했는데 만날 때마다 자주 결혼할 남자친구도 데려와서 우리와 어울리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예비 심해부였죠. 그리고 제 친구 역시 자신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정말 훤칠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직업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제 친구의 애인도 결국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이상한 게요. 커플끼리 자주 어울리다 보니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요. 친구가 자꾸 자기 남자친구를 못마땅해 하고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묘하게 친구는 신우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애인을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모며 직업, 심지어 집안 배경까지 비교하는 눈치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종종 자기 애인을 면박 주는 일도 있어서 제가 민망한 적도 있었고요. 친구 애인도 바보가 아니니 아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친구는 무척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싸웠어. 이상하게 요즘 계속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 나랑 오래 만나서 함부로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야, 내가 볼 때 네 애인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 같아. 예나 지금이나 너한테 하는 거 똑같이 보이는데 네가 트집을 잡는 거지.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나도 한창 잘 나갈 때인데 유혹이 없겠냐? 주변에서 소개팅하라고 하고 손도 들어오는데 만나는 사람 있다고 다 내쳤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런 좋은 남자 만날 기회에 내친 거 알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너 신우이 커플이랑 만나면 자꾸 열통이 터지는 걸 어쩌냐? 자꾸 네 신우이 남자친구랑 내 남자친구를 비교하게 돼.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가 미치겠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언했죠.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니까 남과 비교하면 상대방의 장점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네 남자친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네가 다른 남자 좋은 면만 보고 모자란 부분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오래 만난 사람일수록
자꾸 편해지니 그런 게 아닐까? 왜 그런 말 있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너 그럴 때일수록 남자친구랑 좋았던 때 떠올리면서 극복해봐. 둘이 별것도 아닌 일로 자꾸 싸우지 말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나 봐.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런 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뭐 그런 건가 보네. 암튼 나도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맘이 그렇단 거 알아주기만 하면 돼.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은 불만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내 말을 새겨들은 건지 다 같이 만날 때는 친구 커플도 사이가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예비 심해부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대외적인 반면 친구 A는 조용한 스타일이라 혹시 자리를 불편해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잘 어울렸고요. 서로의 경조사도 챙기고 가정사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친구와 시누이 그리고 각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흐르고 2년이 지난 후 시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거든요. 당연히 제 친구 커플도 우리 시누이 결혼식에 왔고요. 하지만 시누이가 결혼한 다음에는 예전처럼 자주 모이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시댁 쪽 일에 신경을 쓸 일이 많아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과 출산을 겪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만나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전에 친구가 했던 고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저도 육아와 가정일에 치여서 친구를 자주 만나거나 깊이 이야기 나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마 헤어진 이유는 묻지 못했어요. 너 괜찮은 거야? 오래 사귀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덧없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가 봐. 나는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안 좋네. 근데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고마워. 그런데 생각보다 담담하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네 말대로 우린 결혼할 인연은 아닌가 보지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만나온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이제는 괜찮아. 시간이 좀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어. 많이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예상과 달리 친구는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의 담담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친구가 스스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울증 같은 게 올까 봐서요. 친구는 사정상 지방의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는데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런 기회로 더 성장하는 게 아니겠냐며 웃는데 친구가 참 대단하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얼마 후 친구에게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물었죠.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람 누구야?
언제 한번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인데? 궁금하다, 야. 빨리 정식으로 소개하고 우리 모임에도 데려와. 내가 언제 한번 초대할게.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때가 되면 소개해 줄게. 아직 결혼 계획은 없고 그냥 연애만 할 생각이야. 이번엔 좀 천천히 가고 싶어. 그래. 하긴 네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30이 넘었고 누굴 쉽게 만날 나이는 아니지? 알았어. 네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소개해줘.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친구가 차분하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과 헤어졌으니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났길 바랐죠. 그 후로 예전만큼 자주 모이지는 않았지만 시누이와 저는 가끔씩 우리 집이나 시누이 집에서 번갈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만난다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모임에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모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만나는 남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만난다는 사람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꽁꽁 숨겨두고 안 보여주는 걸 보니 더 궁금해지네. 다음번 우리 모임 때는 보여주는 거야? 라고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죠. 시누이도 궁금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우리가 질투할 만큼 멋진 사람인가 봐. 언제 보여줄 거야? 세연이랑 내가 미리 보면 합격인지 아닌지 딱 아는데 빨리 보여줘. 너네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들어봤지? 나 만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외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럼 빨리 보여줄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빨리 날 잡아 친구야. 그런데 친구가 저의 말을 듣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좀 있어. 뭐랄까, 우리가 약간 금지된 사랑 비스무리한 상황이랄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주보고 있던 시매부가 음식이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쿨럭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잠시 우리 남편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매부가 어쩐지 친구 말을 듣고 당황하는 듯 보여서 의아했는데 저는 친구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 사랑이면 사랑이지. 금지된 사랑은 또 뭐니? 너 설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야? 아니면 뭐 가정 있는 남자라도 돼? 그런 거 아니면서 무슨 금지된 사랑이야. 야,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우리 세연이 말이 맞아.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금지된 사랑? 그런 사랑이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암튼 조만간 마음에 준비되면 우리한테 빨리 소개해줘. 친구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종종 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아이가 어려 정신이 없는 데다 시누이는 막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라 서로 만나 술 마시는 일은 예전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을 해도 기혼자와 미혼 아가씨의 관심사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살림 얘기, 음식 얘기, 남편 얘기가 관심사이지만 친구는 다르다 보니 간혹 우리랑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여전히 만나는 남자를 우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더 궁금해졌지만 친구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자연스레 소개해줄 날이 오겠지 싶어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같이 만나는 모임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아파트 단지만 다를 뿐 같은 동네에 사는데요.
신우이 사는 아파트가 7억대 아파트예요. 신우이 남편이 해왔느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 신우이가 해온 집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신우이의 명의는 아니고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신우이 내외 살라고 세입자 내보내고 살게 해주신 집입니다. 그 집이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명의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신우이 이름으로 해주시겠다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시매부는 집해올 걱정 없이 장가를 잘 든 셈이죠. 그래서 시매부한테 우리 신우이 치켜 세워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매부, 우리 아가씨 덕에 결혼하자마자 돈 번 줄이나 알아요. 매부님은 좋겠어요. 처가에서 집도 해주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게다가 예쁘고 어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가씨한테 잘해야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인 거 제가 잘 알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매부도 성격이 좋아서 제가 우리 아가씨 치켜 세우면 고가워하지 않고 저렇게 장단을 맞춰주곤 했습니다. 뭐 본인도 어디 내놔서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니 더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꼭 모임에 친구가 있으면 그런 분위기에 초를 치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친구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신우이에 대해서는 부러움이 도를 지나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러워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질투로 변해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우이가 최근 집값이 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는 눈에 띄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신우이는 운이 좋네.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다니. 돈 버는 거 참 쉬워. 나는 아직도 내 집 없어서 월세살이 하는데 말이지.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시집 갈 때 집도 해주셨을까? 부럽다 부러워. 라고 말하는데 친구 목소리에는 묘한 신경질과 억누르기 힘든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신우이가 남편에게서 선물 받은 명품백을 들고 모임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처음 그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거의 치를 떨듯이 질투 섞인 말을 내뱉었죠. 참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비싼 가방도 사주고 나는 언제나 이런 거 받아보려나? 그 순간 저는 친구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신우이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아주 비싼 가방도 아닌데 뭘. 나는 결혼할 때 산 거랑 이거랑 2개뿐이지만 너는 나보다 좋은 가방 훨씬 많으면서 왜 그래? 그래! 우리 아가씨 생일이라 모처럼 매부가 큰맘 먹고 사준 거래. 뭘 이런 걸 질투하고 그러니? 너는 지금 한창 연애할 때라 남자친구가 선물 공세할 때잖아. 너도 조금 있으면 생일이니까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해. 곧 결혼도 할 거라며. 친구가 신우를 향해 보이는 감정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더 깊은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건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였습니다. 다음번 모임에 친구가 우리 아가씨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굳이 가방을 똑같은 걸로 따라 사다니요. 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신우이가 산 가방을 똑같이 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의 행동이 단순히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우이를 향한 친구의 이전 반응들을 떠올리니 더 의아해졌습니다. 신우이의 가방을 처음 봤을 때 친구가 보였던 질투심이 강하게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로 그 가방이 좋아서 산 걸까? 아니면 신우이가 자신을 비교하고 싶어졌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심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신우이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신우이와 자신을
같은 선생에 두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친구가 신우이랑 같은 가방을 들면서 우리 아가씨랑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심리인가 하는 저 스스로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신랑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똑같은 장소를 다녀오는가 하면 신우이의 옷 스타일을 따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친구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우리 셋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육아와 가사에 바빴고 신우이도 결혼 후 시댁일에 자주 불려다니느라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새로운 연애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제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친구와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그냥 친구가 신우이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제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고 육아의 조금은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신우이가 결혼 3년차 접어들 무렵이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남편이 너무 바쁘고 출장이 많은 데다 자꾸 자기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와 동갑이다 보니 아이 때문에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심해부는 그다지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씨만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서 가족들 모임 있을 때 심해부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아가씨가 아이를 많이 바라는 것 같던데 매부님도 지금 노력하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쉽게 안 되는 게 아이 문제네요.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요. 출장 갈 일이 많아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있을 때도 있네요. 제가 노력해야죠. 아니, 아직 결혼한 지 3년이면 신혼은 신혼이잖아요. 일도 좋지만 우리 아가씨랑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세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부부끼리 시간 가는 게 진짜 힘들답니다. 아무리 친한 신우라지만 제가 부부 사이 문제를 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라 저 정도로 말하고 말았죠. 신우이가 자기 신랑에 대해서는 늘 좋은 말만 했지 나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지낸 줄만 알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서 신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비보를 들은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신우이는 근처 학교에 경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트럭이 뒤에서 신우이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이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조금 다쳤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큰 부상이 아닐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외상도 심해서 저는 신우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차마 신우이를 보지 못했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신우이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오열하는 거 보고 뭔가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야말로 충격과 패닉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보니 시매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 아가씨 신랑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연락은 된 거야? 그게 글쎄 하필 지방 출장 중이라지 뭐야. 연락했으니 아마 올라오고 있을 거야. 대체 이런 일이 왜 내 동생한테 생긴 건지 미치겠다 정말. 우리 남편도 동생에게 닥친 불행을 믿지 못했고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오열하며 경황 없이 빈소를 차리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상조회를 부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누이가 직장에서 회비를 넣고 있던 상조회를 본인 상에 쓸 줄 알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급하게 차린 시누이의 빈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시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깊은 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전에 시누이를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들도 빈소를 찾아와 흐느끼며 우리 시누이의 따뜻하고 성실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마음 아파했어요. 시매부는 급하게 지방에서 올라와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의 영정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나를 두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수 있냐? 말도 안 돼. 아니지 여보. 얼른 일어나서 나한테 웃어줘. 저리 외치며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시매부가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같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든 시매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깊은 절망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매부는 자기 아내의 죽음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부고를 듣고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도 제가 아는 시누이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리며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제 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친구는 몇 번이고 사실 확인하듯 시누이의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힘겹게 사실을 전해야 했고 친구도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는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바로 갈게. 근데 내가 지금 가까운 곳이 아니라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밤늦게라도 꼭 갈게. 가족들이 너무 황망하겠다. 어쩜 좋으니? 친구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발인을 앞두고 빈소에는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시누이의 시댁 식구들도 빈소를 찾아와 너무나 가엾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나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누이 시어머니는 홀로 남게 될 자기 아들, 즉 시매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쩌면 좋냐. 창창한 나이에 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혼자 지내나. 우리 며느리도 불쌍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인데. 아이고, 우리 아들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시누이네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우리 시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떠나보내야 할 때인데 어머니의 걱정이 시누이보다는 남은 가족에게로 향하는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매부의 직장 동료들도 부고를 접하고 하나둘씩 빈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 하얀 국화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시매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일이 생기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동료들의 위로에 시매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님을 맞으라고 시매부에게 상조석을 잠시 비우고 찾아온 조문객들과 식사라도 하라고 했어요. 시매부도 자기 찾아온 조문객을 맞아야 하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이 잠시 상조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석 위에 시매부가 핸드폰을 놔두고 갔더라고요. 마침 전화가 오는지 진동이 울리길래 가져다 줘야겠다 싶어 핸드폰을 들었죠. 그런데 무심코 시선을 시매부 핸드폰으로 옮긴 순간 저는 너무나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화면에 뜬 익숙한 번호 때문이었어요. 저도 외우고 있는 제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오는 문자 한 통. 이게 웬 떡이야, 오빠? 부인이 알아서 죽어주다니. 이제 우리 금지된 사랑 그만해도 되는 거지?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동안 우리 모임에서 함께 어울리던 제 친구였습니다. 한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2배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시누이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것도 시매부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이상했던 행동들, 시누이를 향한 질투, 그리고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 남자친구. 모든 것이 이 문자 하나로 명확해졌습니다. 시매부를 바라보니 여전히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워 보이던지요. 저 인간이 느끼는 슬픔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드러낸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빈소 안으로 친구가 막 들어서더군요. 친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누이가 들던 것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떠나다니. 사고라며? 정말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건가 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친구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애써 화를 참아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를 제대로 보내주고 나서 그 후에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시누이에게 절을 하는 순간 언뜻 친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이성을 잃고 말았죠. 저는 곧바로 친구에게 달려가 친구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빈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멈출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감히 네가 여기를 와? 어떻게 네가 나랑 우리 아가씨를 농락할 수 있냐고? 친구는 당황한 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가 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배신감과 분노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말리려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고
친구의 가증스런 행동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친구 머리를 잡고 때리기 시작하자 조문객들은 놀라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왜 이래? 네 신우 조문 온 사람을 왜 갑자기 패는 건데? 너 미쳤어? 아우, 이거 못 나? 뭐? 조문? 조문이라고? 웃기지 마. 조문 온다는 년이 우리 아가씨 남편한테 그딴 문자를 보내니? 뭐? 알아서 잘 죽었다고? 네가 예전에 금지된 사랑 어쩌고 할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대체 언제부터야? 이 나쁜 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애부가 맡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와 친구를 감싸 안는 겁니다. 아이 참, 왜 이러세요? 조문 왔다는데 왜 사람을 치고 그러십니까? 친구년이 제게 맞는 걸 보고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불륜녀인 친구를 감싸 안았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었죠. 심애부가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품에 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본 조문객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 기이한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장례식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본의 아니게 제가 먼저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남편의 분노는 저보다 컸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내 동생 보내주는 자리잖아. 일단 두 사람 밖으로 당장 나가. 매제, 자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똑바로 설명해야 할 거야.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기가 막혀 했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최대한 참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졸도 직전이셨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믿었던 사위가 바람이라니요. 그것도 저와 알고 지낸 친구와 그런 관계였다니 아마 충격이 크셨을 테죠. 심애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어요. 제 친구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사람이 참 뻔뻔해지더군요.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뭘 어쩔 거냐 하는 태도였고 저는 그동안의 우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진심 쌍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장례식장 밖에 서서 남편은 두 사람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너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살아있을 때 몰랐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너네가 인간이야? 매제 자네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 동생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그게... 저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정말 쓰레기구나. 임자 있는 사람 꼬셔서 좋았니? 어쩐지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하는데. 못된 년. 네가 우리 신우 자리 꿰찰 수 있을 것 같았어? 나쁜 년. 너 진짜 천벌 받을 년이야. 뭐 미안하게 됐다. 어쨌든 네 신우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갔잖아. 그럼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니? 그렇다고 너는 내 머리채를 잡아? 야, 불륜도 사랑이야. 사랑이 죄냐?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나 꼬셨지 내가 절대 먼저 안 꼬셨다. 뭐? 와, 이 뻔뻔한 년. 너 나한테 다시 한번 맞고 싶구나.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희들 다 이 사회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거야. 너 오늘 당장 집에서 옷만 싸서 나가라. 내 동생 물건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말고 나가. 이미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심애부와 친구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는 곧 심애부의 직장에도 소문이 번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슬금슬금 도망치더군요. 어쨌든 우리는
신우 장례 치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을 응징하기로 했어요. 신우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상황에서 법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신우의 명의로 된 재산이 차 한 대뿐이라 시 매부에게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신우이 살던 집 정리하면서 시 매부는 옷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있는 친목 모임 단톡방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친구는 모든 모임에서 강퇴당했죠. 친구년의 배신이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직장 인사부서로 투서도 보냈습니다. 시 매부 직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아도 적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미 나쁜 인간이라고 소문도 났겠지만 조직 내에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으로 찍혀 어디로 좌천이라도 되면 다행이겠다 싶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시매부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신우이를 위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살아생전 애를 썼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시부모님이 사는 집을 시매부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컸을 테니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우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하늘이 미리 막아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연놈이 지금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언젠가는 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거라고요. 신우이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떠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저는 그 인간들 삶을 지켜보며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요. 신우이를 대신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절대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면서 살도록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슬픔과 배신감을 절대 잊지 않으며 신우이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